그날 밤의 꿈은 지금도 생생하다. 한여름 밤이었다. 무더위에 잠을 설치다 겨우 눈을 붙인 순간 나는 어느 깊은 산속 계곡에 서 있었다. 달빛이 물결처럼 흐르는 계곡물 위로 쏟아지고 어디선가 은은한 향기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다. 그때였다. 하늘이 갑자기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아니, 하늘이 아니라 무언가가 하늘을 가르며 날아오고 있었다. 붉은 빛, 금빛, 보랏빛이 뒤섞인 찬란한 깃털을 가진 거대한 새 한 마리가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봉황이었다. 전설 속에서나 보던 그 신령한 새가 내 앞에 천천히 내려앉았다. 그리고는 마치 사람처럼 나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감동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눈을 떴을 때 백엔니지 눈물로 젖어 있었다. 이게 무슨 꿈이지? 나는 일어나 물을 마시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다. 봉황의 깃털에서 느껴지던 따스한 기운, 그 맑은 눈빛, 고개 숙이던 그 순간의 장엄함. 모든 것이 현실처럼 또렷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께 그 꿈 이야기를 했다. 어머니, 제가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꿨어요. 봉황이 제 앞에 내려와서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수저를 들던 어머니의 손이 멈췄다. 그리고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봉황? 정말 봉황을 봤어? 네, 정말 선명하게요. 붉은 빛깔에 금빛이 섞인 정말 아름다운 새였어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건 백일몽이야. 옛날부터 봉황 꿈은 큰 복이 들어온다는 징조라고 했어. 귀한 인연을 만나거나 큰 경사가 생긴다는 뜻이지. 옆에서 듣고 있던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다. 봉황이 고개를 숙였다면 그건 더욱 좋은 징조야. 누군가가 내게 마음을 열고 다가온다는 뜻일 수도 있어. 그날 하루 종일 나는 이상한 설렘에 휩싸여 있었다. 길을 걸으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그 꿈이 떠올랐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무슨 인연이 찾아오는 걸까? 나는 그때 30쯤이었다.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을 하고 나만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던 시기였다. 소개팅도 몇 번 나갔지만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은 없었다. 혹시 이번엔 정말 운명 같은 만남이 오는 걸까? 나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며칠을 기다렸다. 일주일 뒤 친구 미선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야, 너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응, 왜? 우리 사촌 오빠 친구 중에 괜찮은 사람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나이도 너랑 비슷하고 성격도 진짜 좋아. 나는 순간 그 꿈이 떠올랐다. 혹시 이게 그 인연일까? 그래, 만나볼게. 토요일 오후 시내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옷도 신경 써서 입고 화장도 평소보다 정성껏 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미선이는 이미 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첫인상은 솔직히 말하면 실망스러웠다. 키는 170cm가 채 안 되어 보였다. 헐렁한 청바지에 낡은 체크 셔츠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손질을 제대로 하지 않은 듯 부스스했다. 손은 거칠었고 손톱 밑에는 기름때가 끼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여기 내 친구 지영이야. 지영아, 이쪽은 준호 오빠. 안녕하세요. 그는 일어서며 어색하게 인사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는 게 느껴졌다. 안녕하세요. 김준호입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다. 미선이가 분위기를 띄우려 애쓰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준호 오빠는 지금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 기계 다루는 거 진짜 잘하거든. 아, 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마셨다. 솔직히 마음이 다치고 있었다. 봉황의 꿈? 이게 그 운명의 만남이라고? 농담 같았다. 하지만 이상했다. 대화를 나누면서 그의 눈빛을 보면서 뭔가 다른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그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조심스럽게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말을 골랐다. 그런데 그 말들 속에는 거짓이 없었다. 저는 지금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해요. 힘들긴 한데 기계 다루는 게 재미있어서 계속 배우고 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근데 뭐 사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그는 쑥스럽게 웃었다. 그 웃음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다. 겉은 초라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뭔가 단단한 게 있는 것 같았다. 카페를 나와 함께 걷는 시간이 조금 더 이어졌다. 미선이는 먼저 자리를 떠나고 우리 둘만 남았다. 저기,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그가 말했다. 저는 별로 잘난 사람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어요. 그냥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나는 그의 말에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 말이 진심처럼 느껴졌다. 저도 오늘 좋았어요. 그렇게 첫 만남이 끝났다. 집에 돌아와서도 나는 계속 그를 생각했다. 왜일까? 분명 조건으로 따지면 내가 바라던 사람이 아니었다. 키도 작고 직업도 평범하고 돈도 없는 사람. 주변에서 추천할 만한 사람이 전혀 아니었다. 그런데 자꾸 생각났다. 그의 조심스러운 말투,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그 진솔한 눈빛. 준호 씨와의 만남은 계속 이어졌다. 그는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나를 만나러 왔다. 화려한 데이트는 아니었다. 공원을 산책하거나 저렴한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그냥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간들이 편안했다. 그는 과장하지 않았다. 자신을 포장하려 하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줬다. 가난하다는 것도 힘들다는 것도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도 숨기지 않았다. 저는 지금 월세방 한 칸에서 살아요. 작은 원룸인데 창문도 작고 여름엔 더워 죽겠고 겨울엔 추워 죽겠어요. 그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는데 형편이 어려우셔서 제가 보태드려야 해요. 그래서 저축도 별로 못하고 있어요. 보통 남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숨기려 한다.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있는 것처럼 꾸민다. 그런데 준호 씨는 달랐다. 그래도 저는 포기 안 해요.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부모님도 편하게 해드리고 제대로 된 집에서 살고 싶어요.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나는 조금씩 그에게 끌리고 있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다. 지영아, 너 정신 차려. 그런 사람 만나면 평생 고생한다.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키도 작고 공장 노동자에 집도 월세라며 게다가 부모님까지 부양해야 한다고? 그건 안 돼. 절대 안 돼.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기반은 있어야지. 그 남자가 아무리 성실해도 현실은 냉혹한 거야. 너까지 고생할 필요 없어. 친구들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야, 너 봉황 꿈 꿨다더니 까마귀 만났네. 다시 생각해봐. 조건이 전부는 아니지만 너무 안 맞는 것도 문제야. 사랑만으로 살 수는 없어. 모두가 반대했다. 나도 혼란스러웠다. 정말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 조건을 너무 무시하고 있는 걸까? 어느 날 밤 나는 준호 씨에게 솔직하게 물었다. 준호 씨는 저한테 뭘 줄 수 있어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지영 씨에게 돈도, 큰 집도, 화려한 생활도 약속할 수 없어요. 지금 당장은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할 수 있어요. 저는 평생 지영 씨를 속이지 않을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려고 노력할 거예요. 지영 씨가 후회하지 않도록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지금 가진 게 없어요. 하지만 지영 씨를 사랑하는 이 마음만큼은 진짜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모두가 반대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운 선택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자꾸만 그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다시 꿈을 꿨다. 똑같은 꿈이었다. 붉은 봉황이 하늘에서 내려와 내 앞에 고개를 숙이는 꿈. 하지만 이번엔 봉황의 얼굴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였다. 그 눈빛이 준호 씨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결심했다. 우리는 결혼했다. 성대한 결혼식은 아니었다. 작은 예식장에서 가까운 사람들만 모여 조촐하게 치렀다. 어머니는 끝까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고 친구들은 걱정 섞인 축하를 건넸다. 하지만 나는 행복했다. 웨딩드레스 대신 간소한 원피스를 입고 부케 대신 작은 꽃다발을 든 채 나는 준호 씨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평생 잘할게요. 그가 속삭였다. 나도요. 나도 속삭였다. 신혼집은 준호 씨가 살던 그 작은 원룸이었다. 방 하나, 화장실 하나, 그게 전부였다. 부엌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은 공간에 낡은 가스레인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미안해요. 좀 더 나은 데로 이사하고 싶은데. 준호 씨가 미안해하며 말했다.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있으면 어디든 집이 될 거예요. 나는 웃으며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 여름이 되자 방 안은 찜통이 되었다. 작은 창문 하나로는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선풍기 하나로는 역부족이었다. 밤에는 더위에 잠을 설치고 낮에는 축축한 습기에 시달렸다. 겨울은 더 혹독했다. 벽이 얇아서 냉기가 그대로 들어왔다. 전기장판을 틀어도 발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다. 준호 씨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출근했다. 밤 8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주말에도 추가 근무를 자주 했다. 조금만 더 벌어서 이사하자. 그가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나도 일을 시작했다. 작은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했다.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준호 씨의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뇌졸중이었다. 병원비가 필요했다. 우리가 조금씩 모아둔 돈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미안해요, 지영 씨. 정말 미안해요. 준호 씨는 밤마다 혼자 울었다. 나는 그의 등을 쓰다듬어 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괜찮아요. 우리 힘내요. 하지만 속으로는 나도 무너지고 있었다. 정말 우리가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주변 사람들 말이 맞았던 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준호 씨를 신뢰했다. 그는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다. 힘들어도 짜증을 내지 않았다. 지쳐도 나에게 화풀이하지 않았다. 매일 밤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그는 내게 물었다. 오늘 하루는 괜찮았어요? 힘든 일 없었어요? 그리고 주말이면 아무리 피곤해도 나를 위해 시간을 냈다. 공원을 산책하거나 집에서 함께 요리를 하거나
그냥 나란히 앉아 TV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지영 씨, 저 때문에 고생이 많죠? 어느 날 저녁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고생이라니요. 우리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지영 씨는 더 나은 사람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준호 씨,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나는 당신을 선택한 거예요. 조건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요. 우리 함께 잘해봐요. 그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나를 꼭 안아줬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준호 씨의 진가를 더욱 알게 되었다.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작은 것 하나까지 솔직했다. 돈이 없으면 없다고 했고 힘들면 힘들다고 했다. 그는 책임감이 강했다. 부모님 병원비를 대면서도 우리 생활비를 빼먹지 않았다. 어떻게든 균형을 맞추려고 애썼다. 그리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공장 일이 끝나면 집에 와서도 책을 읽었다. 기계에 관한 책, 수리에 관한 책, 사업에 관한 책. 그는 배우고 또 배웠다. 언젠가는 제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가 말했다. 공장에서 평생 일할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잘하는 걸로 뭔가 시작하고 싶어요. 무슨 사업을 하고 싶은데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기계를 다루는 건 자신 있어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걸 해주고 싶어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나는 그를 믿었다. 언젠가 그가 꿈을 이룰 거라고 믿었다. 결혼 3년째 되던 해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다. 준호 씨가 다니던 공장이 문을 닫게 되었다.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이었다. 하루아침에 준호 씨는 일자리를 잃었다. 어떡하죠? 그날 밤 준호 씨는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었다.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괜찮아요. 우리 같이 찾아봐요. 기회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이력서를 넣어도 답이 없었다. 나이도 이제 30대 중반이었고 학력도 자격증도 특별한 게 없었다. 공장 경력만으로는 취직이 쉽지 않았다. 한 달, 두 달이 지나갔다. 저축은 바닥나기 시작했다. 나는 아르바이트를 더 늘렸지만 역부족이었다. 지영 씨, 어느 날 밤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제가 하나 생각해 본 게 있어요. 뭔데요? 차라리 제 사업을 시작해 볼까 해요. 사업이요? 나는 놀라서 물었다. 무슨 사업인데요? 중고 농기계 수리점이요. 그가 설명하기 시작했다. 시골에는 농기계가 많잖아요. 트랙터, 경운기, 이양기 같은 것들. 근데 이런 기계들이 고장나면 수리비가 비싸요. 새 부품으로 바꾸면 더 비싸고요. 그래서요? 제가 중고 부품으로 저렴하게 수리해 주는 거예요. 제대로만 고치면 새 부품만큼 오래 쓸 수 있거든요. 저는 그 기술이 있어요. 나는 고민에 빠졌다. 사업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돈도 없고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건 모험이었다. 돈은 어떡할 건데요? 정부 지원 대출이 있어요.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처음엔 작은 공간에서 최소한의 장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지영 씨, 저 이거 정말 하고 싶어요. 남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제 능력으로 직접 해보고 싶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도전은 해보고 싶어요. 나는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다. 좋아요. 해봐요. 정말요? 네. 당신을 믿어요. 그날 밤 우리는 밤새 계획을 세웠다. 어디에 가게를 낼지,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어떻게 손님을 모을지.
설레면서도 두려웠다. 하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준호 씨의 중고 농기계 수리점이 문을 열었다. 장소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농촌 지역 근처의 작은 건물이었다. 월세는 저렴했지만 시설은 낙후되어 있었다. 우리는 직접 페인트 칠을 하고 정리하고 간판을 달았다. 한길 농기계 수리. 간판은 소박했지만 우리에겐 꿈의 시작이었다. 처음 몇 주는 손님이 없었다. 준호 씨는 매일 새벽부터 가게 문을 열고 기다렸다.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조차 별로 없었다. 가끔 누군가 들어와도 가격만 물어보고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게 되긴 할까요? 내가 불안해하며 물었다. 괜찮아요. 아직 사람들이 모를 뿐이에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나는 가게에서 함께 일했다. 손님을 맞이하고 부품을 정리하고 장부를 기록했다. 그리고 조금씩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첫 손님은 트랙터가 고장난 노인이었다. 젊은이, 이거 고칠 수 있나? 네, 볼게요. 준호 씨는 꼼꼼히 살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엔진 벨트가 끊어졌고 연료 펌프도 문제가 있네요. 고칠 수 있어요. 얼마나 들어? 새 부품으로 하면 80만 원 정도 드는데 중고 부품으로 하면 30만 원이면 돼요. 성능은 똑같아요. 노인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중고로 해도 괜찮겠나? 제가 직접 확인하고 손본 부품이에요. 문제 생기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6개월 무상 AS 해드릴게요. 그래. 그럼 한번 해봐. 준호 씨는 이틀에 걸쳐 정성껏 트랙터를 고쳤다. 부품을 교체하고 엔진을 점검하고 구석구석 기름칠까지 했다. 마치 새 기계처럼 만들었다. 니야, 이게 정말 우리 트랙터 맞나? 새 것 같구만. 노인은 감탄하며 돈을 지불했다. 젊은이 고맙네. 사람들한테 추천해주마. 그것이 시작이었다. 소문은 입소문을 탔다. 그 집 가면 정직하게 해준다. 가격도 저렴하고 실력도 좋다. 젊은 사람인데 정말 성실하다. 1명, 2명씩 손님이 늘어났다. 트랙터, 경운기, 이양기, 콤바인. 온갖 농기계가 우리 가게로 들어왔다. 준호 씨는 밤늦게까지 일했다. 손은 더욱 거칠어졌고 얼굴은 기름때로 검게 물들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살아있었다. 지영 씨, 보세요. 오늘 손님이 3분이나 왔어요. 그는 아이처럼 기뻐했다. 정말 잘 됐어요. 당신 실력이 인정받는 거예요. 나도 함께 기뻐했다. 하지만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사업 첫 해, 우리는 적자를 면치 못했다. 장비 구입비, 월세, 부품 구입비. 지출은 많았지만 수입은 턱없이 부족했다. 대출금 이자도 갚아야 했다.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준호 씨는 걱정에 잠을 못 이뤘다. 조금만 더 버텨봐요. 이제 막 시작한 건데. 하지만 나도 불안했다. 저축은 바닥났고 신용카드 빚이 쌓여가고 있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큰 사고가 터졌다. 우리가 수리해준 콤바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농번기에 논에서 작업 중이던 기계에서 갑자기 불이 났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기계는 완전히 타버렸다. 이거 당신네가 고친 거 아니오? 책임져야지. 기계 주인이 화를 내며 찾아왔다. 준호 씨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원인을 조사했다. 밤새 타버린 기계를 살펴보고 전기 배선을 추적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 제 실수가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전기 배선 연결 부위를 충분히 고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진동으로 인해 합선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그럼 어쩔 건가?
농번기인데 기계가 없으면 어떡하란 말이오. 새 기계값을 보상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시로 제 기계를 빌려드리겠습니다. 뭐? 주인은 놀랐다. 새 기계값은 2천만 원이 넘는데 제 잘못이니까요. 책임지겠습니다. 준호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날 밤 우리는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할지 고민했다. 은행 대출은 이미 한도가 차서 더 이상 불가능했다. 결국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 했고 친척들에게도 빌려야 했다. 미안해요, 지영 씨. 제 실수 때문에. 준호 씨는 자책했다.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해요. 중요한 건 책임지는 거예요. 당신은 도망가지 않고 책임졌잖아요. 하지만 그 사건 이후 소문이 퍼졌다. 나쁜 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좋은 소문이었다. 그 젊은 사람 정말 대단하더라. 자기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고 2천만 원을 다 보상해줬대. 요즘 그런 사람 어디 있어? 다들 발뺌하기 바쁜데. 그 사람 손에 맡기면 절대 속지 않는다더라. 신뢰는 그렇게 쌓였다. 그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손님이 더 많아졌다. 사람들은 준호 씨의 정직함을 믿었다. 돈보다 신용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젊은이, 우리 마을 농기계는 다 자네한테 맡기겠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제일이야. 다른 데 가면 바가지 씌우는 데도 많거든. 사업은 서서히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준호 씨는 밤낮 없이 일했다. 새벽 5시에 가게 문을 열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문을 닫았다. 주말도 없었다. 명절에도 일했다. 당신 조금 쉬어야 해요. 이렇게 일하다간 몸 망가져요. 괜찮아요. 지금이 중요한 시기예요. 조금만 더 힘내면 빚도 갚고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그는 지치지 않았다. 아니, 지쳤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3년이 지났다. 우리는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 그리고 작은 건물을 하나 매입할 수 있었다. 이제 월세가 아니라 우리 소유의 공간이었다. 지영 씨, 우리 해냈어요. 준호 씨는 나를 안아올리며 기뻐했다. 정말 잘했어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준호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해요. 농기계 수리뿐만 아니라 중고 농기계 판매도 하고 나중에는 신품도 취급하고 싶어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5년 후 준호 씨의 사업은 지역에서 가장 큰 농기계 종합센터가 되어 있었다. 수리는 물론이고 판매, 임대, AS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했다. 직원도 10명이 넘게 늘어났다. 인근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한길 농기계 센터에 맡기면 믿을 수 있다. 이제 그 이름은 신뢰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했다. 작지만 따뜻한 햇볕이 잘 드는 집이었다. 더 이상 여름의 더위에 시달리지 않았고 겨울에 추위에 떨지 않았다. 지영 씨, 행복해요? 어느 날 저녁 준호 씨가 물었다. 당연하죠. 너무 행복해요. 고생 많이 시켰죠? 우리 함께 이겨냈잖아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여전히 거친 손이었지만 이제는 그 거칠음조차 사랑스러웠다. 그런데 준호 씨는 성공하고도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새벽 일찍 일어나 가게로 갔다. 직원들과 함께 일했고 어려운 수리는 직접 했다. 손님들에게는 여전히 친절했고 정직했다. 그리고 그는 나눔을 시작했다. 지영 씨, 저희가 이렇게 된 건 많은 분들 덕분이에요. 이제 우리도 돌려드려야죠. 그는 매년 지역 고등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하기 시작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저도 가난했으니까요. 그 마음을 알아요.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는 또한 일자리도 만들었다. 형편이 어렵거나 나이가 많아 취직이 어려운 사람들을 우선 채용했다. 저도 기회를 받았으니까요. 이제 제가 기회를 주고 싶어요. 지역 신문에 그의 이야기가 실렸다. 가난을 딛고 일어선 청년 사업가, 지역사회의 온정의 손길.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시청에서 연락이 왔다. 모범 중소기업인 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호 씨는 그 상을 받으며 말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우리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내가 말했다. 무슨 소리예요? 지영 씨가 있었으니까 가능했죠. 아니에요. 당신의 성실함이, 정직함이, 책임감이 만든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결혼 전 봉황 꿈을 꾸던 그날 밤의 기록이 있었다. 붉은 봉황이 내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무슨 의미일까? 나는 조용히 웃었다. 10년이 흘렀다. 이제 우리에게는 두 아이가 있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준호 씨는 더욱 바빠졌지만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했다. 아빠는 어떻게 성공한 거예요? 어느 날 10살 된 딸이 물었다. 준호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성공이라. 아빠는 그냥 매일 최선을 다했을 뿐이야. 거짓말하지 않고 약속 지키고 포기하지 않았어. 그게 다예요? 응, 그게 다야. 어렵지 않지? 어려운데요? 매일 최선을 다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준호 씨는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쉽지 않지.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야. 조금씩 매일매일 하다 보면 돼.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움은 계속 찾아왔다. 경쟁업체가 생기고 경기가 나빠지고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어느 해는 큰 태풍이 와서 센터 건물 일부가 무너졌다. 보험으로는 다 커버가 안 되어 큰 손실을 입었다. 아, 이번엔 정말 힘들겠네요. 준호 씨도 지친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일어났다. 직원들은 해고하지 않을게요. 제 월급을 줄이면 돼요. 그는 자신의 급여를 절반으로 줄이고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밤낮으로 일하며 센터를 다시 세웠다. 직원들은 감동했다. 사장님, 저희가 월급을 줄일게요. 사장님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가족이 있잖아요. 제가 책임질게요. 그의 리더십은 그렇게 빛났다. 어려울 때 직원들을 버리지 않았고 함께 이겨냈다. 그리고 그 충성심은 돌아왔다. 직원들은 더욱 열심히 일했고 센터는 다시 성장했다. 15년이 지난 어느 날 나는 옛 친구들을 만났다. 결혼 전에 나를 걱정하며 만류하던 그 친구들이었다. 지영아, 너 정말 잘 살더라. 미선이가 말했다. 신문에도 나오고 TV에도 나오고 남편분이 정말 대단하시던데?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이야. 나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처음에는 우리가 걱정 많이 했잖아. 솔직히 말하면 내가 고생할 줄 알았어. 다른 친구가 솔직하게 말했다. 맞아. 우리 다들 반대했었지. 조건도 안 맞고 미래도 불확실하고. 나도 알아. 그때 모두가 반대했잖아. 근데 네가 옳았어. 조건이 아니라 사람을 본 거지. 준호 씨 같은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더라. 친구들의 말에 나는 뭉클했다. 고마워. 그래도 쉽지는 않았어. 정말 힘든 시기도 많았어.
그래도 넌 행복해 보여.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집에 돌아와 준호 씨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당신 친구들이 그러는데 당신 정말 대단하대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냥, 아니에요. 정말 대단해요. 15년 전 그 초라했던 모습에서 지금의 모습까지 정말 기적 같아요. 준호 씨는 쑥스럽게 웃었다.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지영 씨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나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인걸요. 아니에요. 지영 씨가 믿어줬잖아요. 모두가 반대할 때 지영 씨만은 저를 믿어줬어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힘이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어느덧 우리 딸은 대학생이 되었다.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아빠를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요. 아빠가 지금은 성공한 사업가지만 처음엔 아니었잖아요. 나는 잠시 추억에 잠겼다. 처음 만났을 때 솔직히 말하면 실망스러웠어. 정말요? 응. 키도 작고 옷차림도 초라하고 가진 것도 없었어. 주변 사람들 다 반대했지. 그런데 왜 결혼하셨어요? 눈빛 때문이었어. 눈빛요? 응. 아빠 눈빛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구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느꼈어. 그리고 봉황 꿈도 꿨고, 봉황 꿈이요? 나는 딸에게 그날 밤의 꿈 이야기를 들려줬다. 사람들은 큰 복이 온다고 했어. 귀한 인연이 온다고. 처음엔 아빠가 그 봉황인 줄 몰랐어. 나중에야 알았지. 언제요? 아빠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진짜 봉황이더라. 화려하진 않지만 고귀한 영혼을 가진 사람. 딸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엄마, 저도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해.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해. 어떻게요? 조건이 아니라 사람을 봐. 돈이 아니라 성품을 봐. 화려함이 아니라 진실함을 봐.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울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봐.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엄마. 에필로그 마이너스 봉황은 우리가 만든다. 20년이 흘렀다. 준호 씨는 이제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업가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했고, 여전히 성실했고, 여전히 직원들과 함께 일했다. 그로부터 5년 후, 준호 씨는 전국 규모의 농기계 유통기업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현장에서 일했고,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고,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을 실천했다. 30년이 흐른 어느 날, 우리 딸이 결혼 상대를 데리고 왔다. 엄마, 아빠,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젊은 남자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옷차림은 평범했고, 손은 거칠었다. 그는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었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었지만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준이라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맑았다. 준호 씨는 그를 한참 바라보더니 물었다. 민준 씨,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나요? 저는 지금 가진 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생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은서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준호 씨는 미소를 지었다. 그거면 충분해요. 조건은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아빠, 괜찮으세요? 민준 오빠는 아직 수입도 불안정하고. 괜찮아. 아빠가 너 엄마 만날 때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준호 씨가 웃으며 나를 바라봤다. 지영 씨, 그렇죠? 나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당신보다는 훨씬 낫네요. 모두가 웃었다. 그날 저녁, 우리 넷은 함께 식사를 했다. 민준 씨는 자신의 일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프로젝트,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일들. 저는 이 일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돈은 적게 벌지만 누군가의 삶에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보람 있어요. 준호 씨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민준 씨, 혹시 자금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제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요? 물론이죠. 좋은 일을 하는 젊은이들을 돕는 게 제 기쁨이에요. 그날 밤 딸이 나를 따로 불렀다. 엄마 고마워요. 아빠가 이해해 주실 줄 몰랐어요. 당연히 이해하시지. 아빠도 그렇게 시작하셨으니까. 민준 오빠 보면서 뭔가 느껴졌어요. 엄마가 아빠를 처음 봤을 때 느낀 그 느낌이요. 어떤 느낌? 겉은 평범해 보이지만 속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는 느낌. 진실하고 성실하고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나는 딸을 안아줬다. 잘 봤구나.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졌네. 엄마처럼요? 그래, 엄마처럼. 사람들은 여전히 운명을 말한다. 하늘이 정한 인연을, 정해진 미래를. 하지만 진실은 이것이다. 운명은 징조일 뿐이고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건 우리의 선택과 노력이다. 봉황은 하늘에서 오지 않는다.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며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포기하지 않는 의지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봉황은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 유산으로, 가치관으로, 삶의 방식으로. 이것이 진짜 봉황의 꿈이다. 하늘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만드는 기적.